안녕하십니까. 식품인문학과 마케팅 9강 3장 커피 플랜테이션과 정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1장 커피와 커피하우스, 2장 커피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커피 플랜테이션과 정치 경제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커피 플랜테이션과 정치 경제인데요. 이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가 지은 커피와 중앙아메리카의 중앙정부 주련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커피 하나만 유심히 들여다봐도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죠. 커피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산업입니다. 근데 이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노동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유통되고 그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머니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얽히고 설키는 정치 경제에 관한 그 구조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커피 하나만 들여다봐도. 그래서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커피가 하고 있는데, 그만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해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식민지 커피 플랜테이션. 커피 전파 경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런 이디오피아에서 예멘으로, 인도로 해서 이제 자바, 네덜란드에서 그 당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했었는데, 이 자바로 옮겨서 여기서 심습니다. 그래서 자바 커피가 유명하죠. 모카 커피가 유명한, 모카항을 통해서 모카 커피, 자바항을 통해서 나갔으니까 이제 자바 커피. 그래서 이 커피가 암스테르담 식물원도 가고 파리에 있는 식물원 가고 다시 카리브해로 가서 이렇게 전파됩니다.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자바에 커피 농장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네덜란드가 처음에 하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는 식민지 지역에다가 커피를 심습니다. 커피. 커피나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식물원에서 네덜란드 식민지 수리남을 가서, 또 프랑스에서 마르티니크, 영국에서 자마이카, 이런 지역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네덜란드 호는 그럼 우리 식민지도 가서 커피를 심어야겠다. 그래서 이후 커피는 라틴 아메리카에 전파돼요. 지금 또 라틴 아메리카, 주로 중남미에서 커피가 많이 생산되죠. 그래서 자바 커피가 한때는 유럽에 이제 석권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식민지 플랜테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는. 자, 프랑스가 마르티니크에 커피를 재배했는데 있습니다. 마르티니크가 이거 얘기했어요. 여기는 혹시 집으로 가는 길, 고수와 전도에 나왔던 그 영화인데, 여기가 무대가 마르티니크라는 섬입니다. 이 섬에 그 당시에 그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 마약 운반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뭐 주부들 모집해갖고 여기 물건만 전해주면 돈을 준다 하니까 그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운반을 했는데, 이 여성이 하다가 마약은 소지만 하더라도 중죄에 해당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했는데, 이 중남미인 마르티니크에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프랑스 지배인데 한국 대사도 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본국하고도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편지를 해가지고 방송에도 보도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마르티니크를 소재로 만든 영화에서 소개하는데, 이 마르티니크가 프랑스 커피 플랜테이션에 큰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인 가브리엘 클리에, 이 사람이 파리 식물원에서 커피나무를 가져다가 서인도지도 마르티니크 섬에 가져갑니다. 이것도 그냥 그 커피나무 하나를 막
그 운반하는데 고생고생 해가지고 가서 운반을 심습니다. 심은데 그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730년 프랑스로 여기서 마르티니크에서 어, 어, 수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커피나무가 이후에 아이티, 쿠바,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브라질로 전파가 됩니다. 이 커피나무가 나중에는 프랑스 식민지 산도밍고, 현재 아이티입니다. 아이티의 커피 재배를 해서 당시 전세 커피의 절반을 이 아이티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티는 여기죠. 지금 여기 도미니카가 절반이고 이 섬이 여기 아이티인데 아이티 섬, 이 섬에서 전세 커피 절반을 공급할 정도로 이렇게 플랜테이션을 했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커피가 놀랄만한 시장 진출했는데 여기 전부 흑인 노예를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 부분에. 자, 그래서 그렇습니까? 니그로 땀이라고 불렀습니다. 커피를 다른 말로 니그로 땀.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이용하여 커피 생산을 했었습니다. 유엔의 자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 노예 상인들에 붙잡혀가지고 갑자기 붙잡히는 거죠. 붙잡혀가지고 이 중남미 또 미국으로 이렇게 흑인 노예들이 가게 된 거죠. 서인도 제도 커피 플랜테이션은 자바보다 훨씬 혹독했고 자바는 주로 이제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는 뭐 노예를 노예 사냥으로 해가지고 끌려서 했으니까 굉장히 참혹한 생활을 했던 거죠. 니그로 땅마다 유럽인들은 신드르 식사를 풍성하게 했죠. 그래서 노예 무역의 중심이 프랑스 낭트였습니다. 낭트 매년 50척의 배를 서인도제도 보내가지고 낭트에서 노예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서인도 제도에다가 보냈던 거죠. 특히 아이티에 매년 10,000명에서 15,000명의 흑인을 보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티는 흑인들이 노예가 그 백인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티가 이제 독립하게 되는데, 자, 유엔 자료에 의하면은 약 400년 동안 노예를 이렇게 노예 사냥, 노예 무역을 했었는데 약 1,500만 명이 흑인 노예가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89년에 영국에서 흑인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해야 했는데 이것이 프랑스가 흑인 노예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하나 이유였어요. 또 인도적인 면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프랑스와 이렇게 각축을 벌이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은 산업혁명이 돼 있어 가지고 공장화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인력에 의한 그런 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영국은. 프랑스는 여전히 노예에 의한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추었지만은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을 영국 주도로 하게 됩니다. 자, 니그로 땀으로 불렸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 IT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지 생도밍고, 이게 이제 IT 옛날 이름인데 17세기 후반에 전 세계 커피 절반을 생산했고 설탕의 40%를 생산했어요. 매년 3만 명의 흑인 노예가 유입되어 가지고 당시 IT 인구의 55만 명 중 흑인 노예가 40만 명. 이러니까 생활이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커피 절반을 생산하고 혹독한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규모 흑인 폭동도 일어나고 투생, 루베르티르를 시도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이 상당히 오랫동안 벌어지는데 나폴레옹 시기에 진압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결국은 1804년에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 최초 흑인 공화국이죠. 흑인 노예들이 자기들 힘으로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독립했는데 1804년부터
실제로는 1834년에 프랑스가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한 30년 정도가 투쟁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동안에 많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냥 독립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배상금을 많이 물려서 그동안에 이걸 독립투쟁을 막으면서 많은 물자와 그 군인들 또 희생이 따랐는데 이걸 전부 배상을 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하고 배상금을 물기라고 독립했는데 그렇잖아. 가난한 국가에서 이거 배상금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빚 갚느니라고 빚 갚느니라고 거의 100년 가까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IT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IT 혁명은 미국과 영국 식민지 노예 반란에 영향을 줬어요. 이게 그래서 영국은 노예 무역을 공식 폐지하는 사회가 됐고 노예들이 이제 반란도 다른 나라를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영향을 줬죠. 그래서 라이프지 선정, 밀레니엄 100대 사건 중에 이 IT 혁명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가혹한 노예 제도, 설탕과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노예지를 운영한 그런 후유증,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 커피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이 커피 재배는 역시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그 나폴레옹 압박을 받으니까 포르투갈 왕이 주앙 6세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 14년 동안 포르투갈 수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에 해당됩니다. 영국 입장에서 이때는 영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영국 입장에서는 유럽 전 국가가 나폴레옹 프랑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것을 막을 수밖에 없죠. 그래 포르투갈마저 그때는 스페인이 지배를 받았으니까 포르투갈마저 가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포르투갈을 주황 6세를 그 압박을 해가지고 옮기도록 합니다. 다 영국에서 그 선박을 이용해서 그 보호를 해줘가지고 옮기 되는데 이때는 또 브라질이 그때는 설탕을 사탕수수에서만 하는데 설탕 무가 나와가지고 최대 설탕 수출국이었던 브라질이 이제 타격을 그 즈음에 입게 돼서 브라질은 커피 재배를 주력 상품으로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니까 브라질 국토가 높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커피 산업의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커피는 포르투갈 말을 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부터는 브라질이 이제 커피 중심지의 역할을 그 전에는 뭐 IT라든지 그런 데는 나라도 적고 그러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또 커피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었지만은 뭐 커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적은 나라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브라질의 커피는 오직 유럽 시장을 위한 상품으로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모노컬처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이제 작황이 잘 되면은 뭐 경기가 좋고 커피가 좀 안 되면은 그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자, 1822년에 동 페드루 그러니까 주황 6세 아들을 그 총독으로 부왕이라고 하죠. 부왕 총독이라도 부왕으로 해놓고 갔는데 아들이 브라질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독립왕국으로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브라질은 면적으로 보더라도 5위고 인구로도 5위죠. 엄청난 잠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남아메리카를 보면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은 나라가 하나잖아요. 근데 스페인을 사용한 그 나머지 국가는 여러 나라로 분리됐죠. 이것도 나폴레옹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압박을 받으니까 포르투갈 왕이 이 리우데자네이루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14년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국왕의 권위가 엄청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어떻게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데는 스페인이 그 당시에 포르투갈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이제 토착 군웅들이 각각 독립을 이렇게 하게 돼 가지고 열하국계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오늘의 지도가 형성된 겁니다. 자, 여기는 커피 작황이 너무 잘 돼 가지고 보니까 커피 콩을 연료로, 전기기관차 연료로 사용할 정도로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 너무 풍작이 돼버려도 이게 이제 값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양파가 갑자기 뭐 너무 잘 돼버렸어. 그러면 양파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하게 되는 거죠. 커피도 이런 상황이 됐다 안 됐다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커피 콩을 국가에서 이제 커피를 사다가 다 불질러 버리고 소각하고 뭐 그 전기화재 연료로도 사용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브라질 커피 산업부총은 작황과 경제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상자 폭락을 반복을 합니다. 이 부분에 1850년 되니까 세계 생산량이 50%가 되고, 커피 특수 한동 번영을 했지만은 이게 또 안 되면 폭락하고 이렇게 돼서 특히 1830년 국가 커피 위원회를 설립해서 이제 경제를 조정했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대공황과 함께 가격이 이제 폭락했는데 커피는 대풍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커피에 세금을 부과해서 재고를 사들이고 폐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폐기해도 전세계 커피 소비량 2년 반 물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브라질 수출 총액의 70%가 커피였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커피가 많이 남아도니까 이제 미국에 부탁해가지고 네슬레 같은 커피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인스턴트 커피를 이제 만들도록 하게 되는 거죠. 오래 인스턴트 커피는 만들어서 오래 이제 보관하게 되니까. 그래서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상황은 하나의 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의 이익과 위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브라질에 현대화를 가져다 주었으나 그 대가로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나 막대한 이상을 지르게 됐다. 이것은 매혹과 잔호 커피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커피 산업은 또 그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money를 자금줄로 삼았어요. 라틴 아메리카 압제 정권이. 그래서 뭐 대토지 농장의 소유 착취라든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고압적인 경찰 국가, 원주민들의 사실상 뭐 노예와 대학살, 그런 게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런 데가 이제 다 되는 거죠. 오직 산업 하나가 커피 산업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대부분 독재 정권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탄압하고 경찰 국가가 되고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커피와 관련돼서 라틴 아메리카 역사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 과테말라 정부를 예를 들면은 과테말라 정부 정책을 요약하면은 세약하고 비굴한 국가 관료, 경찰의 엄격한 통제, 대단지 커피 재배 가문과 유착 관계, 이들의 수중에 맡겨진 재정, 이국계 회사에 대한 관대한 대우가 다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도 약간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은 이랬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가난한 피지배인들에게 아주 가혹한 폭정을 이어가며 강제로 빚을 지우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 약탈을 자행했다. 그래서 프란시스 서버가 지은 커피 농장에서 한 잔 음료가 되기까지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도 마찬가지죠. 커피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에서 독재 정권이 커피 산업과도 연관돼 가지고 이런 굉장히 부조리한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9강 2장 3장을 마쳤는데, 2장은 커피 기용과 전파, 3장은 커피 플랜테이션과 정치 경제에서 주로 커피가 라틴 아메리카 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플랜테이션과 또 독재 정권이 나중에 들어서서 커피 머니가 독재 정권의 자금줄 역할도 하면서 많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서 9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